반갑습니다. 자이스토리 물리학원 벽쌤입니다. 자, 오늘은 A, 힘과 운동 파트 개념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개념 요약이에요. 이 개념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만 탁탁탁탁 찍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개념 요약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네, 좀 더 자세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친구들은, 그렇죠, 제 강의 중에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들을 먼저 듣고 이 문제풀이의 이 개념 요약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풀이 해설 내용들을 좀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반드시 익혀야 될 핵심 개념, 첫 번째는 이동거리와 그리고 변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뭐고 변위는 뭐냐?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여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꼬불탕 요 움직인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 거리를, 실제로 움직인 이 거리, 길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변위는 뭐야? 말 그대로 변화된 위치의 준말이거든요. 변위가. 그럼 변위란 얘는 결국 어디서 어디를 갔어요? A에서 B를 갔습니다. 그래서 변위는 바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주고요. 그 직선으로 이어준 그 길이를 우리는 변위의 크기라고 불러주고, 어디서 어디를 갔어요? A에서 B를 갔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위 같은 경우는요, 방향도 중요해요. 어디서 어디를 갔느냐, A에서 B를 갔는지 B에서 A를 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위를 나타낼 때는 크기, 직선거리,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어준 직선거리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동거리는 크기만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디를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얘가 얼만큼 움직였느냐만 중요하게 따지는 걸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뭐였어요? 빠르기를 표현하는 거였었죠. 바로 빠르기에 대한 표현은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속도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시간 동안의 거리로 표현하거든요.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그런데 빠르기를 표현할 때,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할 때 이 거리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표현을 했었잖아. 바로 뭐랑 뭐로 표현했었어? 이동거리라는 표현과 변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빠르기를 표현할 때 이동거리로 거리를 표현한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한 거야? 속력, 영어로는 스피드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요. 변위로 거리를 표현하는 빠르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한 거야? 속도, velocity라고 불러주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르기를 표현할 땐 기호로 빠르기는 V라고 표현하고, 시간은 T로 표현하고, 거리는 S로 표현하죠. 이 기호랑 단위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다 그랬어요. 네, 기호랑 단위 헷갈려하지 마시고 기호는 V는 T분의 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어떤 요소냐? 속력은 이동거리로 표현하는 거였고, 속도는 변위로 표현하는 거였었잖아요. 이때 이동거리는 크기만 중요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이동거리로 빠르기를 표현한 속력도 뭐만 중요하게 따지느냐? 크기만 중요하게 따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중요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속도는 변위를 가지고 표현한 빠르기다 보니까 변위는 크기도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변위로 표현한 빠르기인 속도도 크기도 중요하고요. 방향도 중요하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또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북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체는 동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속력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속력은 값만 따지는 거야. 크기만 따지는 거야. 그런데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얘는 북쪽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속도의 크기는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표현도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하시고요. 이 빠르기에 대한 표현 중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었냐? 평균 속도 속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평균 자가 붙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 학교 시험 보고 나면은 과목 평균을 내잖아. 그 과목 평균을 낼 때 그냥 값들을 다 더해서 개체수의 값들로 그냥 개체수로 나눠주는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평균이 아닌 거야. 산술 평균이 아닌 거예요. 이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전체 시간 동안에 전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빠르기를 우리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 부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떠한 구간을 움직여가는데 움직여갈 때 빠르기가 막 변화되면서 움직여갔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막 갔어.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니? 라고 묻는 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로 쭉 달린 거랑 똑같니? 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 값을 더해서 개체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안 된다고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전체 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바탕으로 구하는 게 평균 속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당연히 거리니까 속도면 변위를 이용하는 거고 속력이면 이동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처럼 직선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 그냥 똑바로 쭉 이동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곧 변위의 크기랑 똑같아지니까 속도와 속력은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꼬불탕 움직여 갔다면 속도랑 속력은 같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속력은 요 길이를 가지고 구해야 되고요. 변위는 요 길이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의 의미는 바로 일정한 빠르기, 속력, 속도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다. 일정한 어떤 구간을, 어떤 거리를 일정하게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니? 얼마로 쭉 달려온 거랑 똑같니? 라는 의미의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먹어질 거야. 제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속도에 대한 표현은 등속도라는 표현입니다. 등속도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뭐냐? 속도가 일정하면 우리는 이걸 등속도라고 불러요. 이 등속도의 다른 표현이 뭐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등속도의 다른 표현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야.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은 이런 운동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방향이 안 바뀌면서 일정하게 운동하면 우리는 이거를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불러주죠. 왜?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 방향이 일정하면 그렇죠. 직선으로 밖엔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등속도, 평균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때는 V는 T분의 S. 앞서 말씀드렸던 공식, 그리고 이 공식을 변형해서 거리는 V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면 돼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때는 이 속도가 어떤 속도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냐? 등속도 또는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속도 또는 속력일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체의 운동의 속도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체의 운동 속도가 변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한 거리는 속도를 계산할 때 이 속도가 등속도나 평균 속도일 때만 이 공식을 써야 돼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가속도란 말 그대로 뭐야? 가속도란 속도를 가하는 걸 가속도라 불러요. 속도를 가해. 물체에게 속도를 가해. 이게 속도를 가하는 거야. 물체에게 속도를 가해. 이게 속도를 가하는 거라고요. 그럼 물체에게 속도를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무조건 속도가 가해지면 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너무 중요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어. 속도가 변했다는 건 그 물체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반드시 가속도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가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속도가 변하고요. 속도가 변했으면 무조건 가속도가 있었다는 소리인 거야. 반드시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문제 풀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란 말 그대로 속도를 가하는 걸 가속도라 불러. 속도를 가하는 걸 가속도라 부르는데 이 가속도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되는 정도 또는 변화되는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이게 뭔 말이야?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그 방향으로 가해졌어.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이루어졌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속도가 증가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데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이 말은 뭔 말이야?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도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물체는 어떤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그 물체는 무조건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다는 소리고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그 물체는 무조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면 어떻게 될까?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이루어지면 빨라지고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이루어지면 느려져. 그러면 운동 방향의 90도로 가속이 이루어지면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겠죠. 그렇죠? 빨라지려면 운동 방향, 느려지려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런데 그 방향은 아니고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이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진 않아. 그런데 뭐가 바뀔까?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 운동 방향의 90도면 바로 운동 방향만 변합니다.
운동 방향만 변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운동 방향만 변해도 속도가 변한 거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으면 속도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 여기서 북쪽으로 가는 놈이랑 동쪽으로 가는 놈이 있어요. 둘 다 5m/s, 5m/s야. 속도가 같은 거야? 속도가 같은 거냐고. 아니라고요. 왜? 속도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90도면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90도면 운동 방향만 변하죠. 운동 방향만 변해도 속도는 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속도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물체의 운동 속도만 증가, 속도함 감소, 운동 방향만 변화되는 운동을 가지고 운동의 종류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먼저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는 뭐야? 자유낙하는 이런 거죠. 슝 이거지 않습니까? 자유낙하는 그렇죠.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맞죠? 왜? 가속도가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작용해요. 아래 방향으로.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아래 방향으로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체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감소해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해요. 그럼 올라갈 때 속도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있으니까 속도가 감소하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속도가 다시 빨라져요. 왜? 운동 방향으로 가속이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란 뭐냐? 가속도가 일정한데 직선으로 운동하면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포물선 운동이 있어요.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어떤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물체를 던질 때 물체를 대각으로 슝 던져. 그럼 얘는 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죠. 이런 운동을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는 물리학 2에서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물리학 1 수준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포물선 운동은 바로 운동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화하면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라고요. 포물선 운동은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은 아니지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뭘 또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느냐? 등속 원 운동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등속 원 운동이란 뭐야? 말 그대로 등속이면서 원 운동이야. 등속이면서 원운동이야. 그럼 등속의 속은 속도일까? 속력일까? 이미 원운동이라는 건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방향이 변하니까 당연히 속도가 일정할 수 없겠죠. 왜?
등속도면 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속의 속은 속도가 아니란 소리죠? 그러면 이 속은 무슨 속인 거야? 요 속은 속력인 겁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력 운동이에요. 속력은 일정하면서 방향만 변하는 운동. 방향이 변하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죠. 속도가 변하니까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칠판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 구간거리라는 개념이에요. 이 구간거리가 뭐야? 구간거리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 운동이 표현되어 있는 거리를 우리는 구간거리라 불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물체가 쭉 이동하고 있어요. 물체가 쭉 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착착착착착착착 찍어.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물체가 쭉 이동하는 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착착착착착 찍었더니 그 물체가 이렇게 찍혔어요. 이런 식으로 찍혔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걸 보고 물체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착착착 찍었더니 쭉 이동할 때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여기 찍히고 그 다음 여기 찍혔으니까. 자, 이때 바로 요 길이 바로 요 길이들을 우리는 각각 뭐라 부르느냐? 구간거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 구간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간거리를 바탕으로 속도를 판단하고요. 그러면 구간거리의 변화량을 바탕으로는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구간거리가 의미하는 건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구간거리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속도 변화량으로는 뭘 할 수 있어?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는 건 가속도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를 판단한다라는 거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판단해 봤는데,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땐 이렇게 글로 또는 공식으로 막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느냐? 바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 분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어요. 바로 무슨 그래프 있었어? 기억나세요? 바로 위치 시간의 그래프, 속도 시간의 그래프,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그렇죠. 기울기를 바탕으로 속도를 판단할 수 있었고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는 기울기를 바탕으로 가속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넓이를 바탕으로 움직인 거리, 변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바탕으로 속도 변화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때 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죠. 시간에 대한 속도, 시간에 대한 가속도, 시간에 대한 거리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 중요하긴 한데 그중에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상황에서 그래프가 등장하면 그래프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거듭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체의 운동이 글로, 말로, 막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글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느냐? 바로 등, 가, 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을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이 막 표현되어 있고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공식이 어떻게 짜집기를 하지 하고 막 머리를 굴려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물론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이라면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수학적 표현과 물체의 운동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는 방법은 뭐냐? 이 공식이 등장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이 공식이 등장한 거야. 따라서 이 공식을 애써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게 많이 보여드릴 거야. 기출문제들을 보면 그 기출문제들의 99%, 100%라고 해도 돼요. 100%는 다 이 공식 필요 없이 그래프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프 머릿속에 빡 박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물체의 운동에 대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우리가 이제 다뤄질 수 있는 거. 물체의 운동의 원인입니다. 물체의 운동의 원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 알짜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짜힘이 물체의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그렇죠.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물체의 운동을 시작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변한다. 뭐 떠오르는 거 있어? 그렇죠. 가속도죠. 결국은 가는 속도.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인 거야? 바로 알짜힘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속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가속도라는 게 바로 알짜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가속도를 주려면 힘을 줘야 되는 거랑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알짜힘이란 바로 뭐냐? 알짜힘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부르죠. 너무 중요합니다. 알짜힘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다. 알고 있죠? 그 알짜힘에 의해서 알짜힘 힘의 합을 저는 기호로 시그마 F라고 표현하는 걸 즐기는데요. 그 알짜힘에 의해서 물체의 가속도, 엑셀레이션, 가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앞서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 가속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변하느냐였었잖아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결정짓는 게 알짜힘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 운동 3가지 법칙이 있죠. 바로 첫 번째 법칙은 뭐였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였어? 기억하세요? 관성의 법칙 뭐야? 너무 중요합니다. 알짜힘이 0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구가 등장했어요. 알짜임이 영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의 법칙이야. 그럼 알짜임이 영인 운동 상태란 도대체 어떤 운동 상태인 거야? 알짜임이 0이라는 건 알짜임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가속도가 결정된다고요. 따라서 알짜임이 0이면 무조건 뭐가 0인 거야?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0이면 무조건 뭐가 0이야? 그렇죠? 속도 변화량이 0이에요. 맞죠? 가속도가 없다는 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0이야. 속도 변화량이 0인 운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뭘까요? 속도 변화량이 0인 운동은 그렇죠. 정지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등속도 상태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뉴턴의 운동 두 번째 법칙은 뭐였어? 그쵸? 아이고 미안해.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었었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란 뭐야? 바로 가속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가속도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를 표현하는 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는 당연히 알짜임에 비례하죠. 알짜임이 가해지는 알짜임이 클수록 속도는 많이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냅다 무거운 물체는 아무리 큰 힘을 줘도 속도가 잘 안 변할 거 아니야. 결국 속도가 얼만큼 변하느냐를 하는 가속도는 무거울수록 잘 안 변하고요. 속도 변화량이 작고요. 가속도가 적고요. 그리고 알짜임이 클수록 속도는 많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변형해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유명한 F는 ma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이 F는 아무 힘 F가 아니라 알짜임 F다. 그래서 F는 ma라는 공식을 쓸 때는 그 F가 무조건 알짜임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아두셔야만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바로 뭐예요? 뉴턴의 운동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뭐였어? 그렇죠?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 이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불러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주고받습니다. 상호작용력이죠. 서로 주고받아요.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죠. 철수가 영희를 민다. 이거의 반작용력은 뭐야? 영희가 철수를 민다. 개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벽을 민다. 그러면 벽이 벽을 민다. 말만 바꿔주면 되는 게 작용 반작용 관계였어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작용력과 반작용력은 크기가 같습니다. 벽우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벽우를 미는 힘은 무조건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향은 반대입니다. 방향은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뉴턴의 운동 세 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내용,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 바로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입니다.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 시험 문제 단골이죠? 어떤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물체를 미는 거. 그렇죠? 물체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힘으로 당기는 거. 이렇게 물체가 도르래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거. 물체가 이렇게 도르래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은 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가속도 판단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 뭘 판단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판단하는 거 뎁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 중요했었어요? 연결된 물체끼리 서로 주고받는 힘. 서로 주고받는 힘. 즉 작용 반작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힘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물체의 운동은 요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서 찾아내야 돼. 여기서는 뭐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개념 강의를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풀어드리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저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느끼시든지 이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 풀면 이거 못하면 그냥 한 문제 날리는 거야. 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거든요.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하기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역시나 칠판 정리하고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헷갈려야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힘의 평형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으로 만드는 알짜임을 0으로 만드는 힘의 관계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알짜임을 0으로 만든다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 된다는 거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라는 건 결국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힘의 평형이다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작용 반작용은 어때요?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이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힘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아.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인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다르잖아.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서로 따로따로 주고받는 거야. 그렇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빡 박아두시면 헷갈릴 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당연한 표현인데 바로 중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력이란 뭐야? 말 그대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요건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을 대학별 이제 면접을 준비시킬 때 보면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중력과 중력 가속도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야, 가속도. 가속도가 뭔지 알죠? 그렇죠? 속도가 변하는 정도, 시간대에 대한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 부르고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중력은 말 그대로 뭐예요? 힘이에요. 힘. 중력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힘. 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중력과 중력 가속도는 같지 않죠. 그렇죠? 이 중력 가속도는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뭐 숱하게 봤던 실험이긴 한데 공기장이나 마찰을 무시하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훅 떨어지잖아. 종이가 하늘하늘 안 떨어지죠. 그렇죠? 공기장을 무시하게 되면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그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중력 가속도다라고 불러주고요. 그 중력 가속도를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어? G라고 쓰기로 했고요. 그 값을 계산했더니 약 9.8이 나오는 거야.
근데 9.8이라고 쓰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 값을 약 뭐로 계산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10으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문제에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10을 써서 써야 되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를 G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G로 나타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 F는 ma인데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속도는 이 가속도가 모두 똑같이 나타나니까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으면 공기저항을 고려하면 이렇게 떨어지던 애가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면 그냥 뚝 떨어진다고요. 가속도가 다 똑같기 때문인 거죠. 그 가속도를 이제 우리는 뭐로 표현한 거야? G 9.8, 10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mg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충력은 어떻게 표현해요? mg로 표현한다.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힘에 대한 관계를 이제 모두 정리해 봤고요.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운동량이라는 게 있었죠. 운동량이란 뭐였어?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값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르고요. 운동량이란 기호로 P라고 쓰고 값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값으로 나타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야.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또 힘이랑 헷갈려. F는 MA랑 헷갈려. MA랑 MV랑 다르잖아. F는 MA는 R자임을 나타내는 공식이었고요. 운동량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운동량의 개념적인 정의는 뭐라고?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값이라고요. 당연히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값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잖아. 그러니까 큰 트럭이, 무거운 트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값이 크니까 한참을 미끄러져 가는 거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라고. 약속했으면 좀 외워. 그냥 무슨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약속인데 영어 공부 연애를 어떻게 합니까? 외우죠. 듣다 외워요. 왜 외워? 약속된 표현들을 외국인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 과학적인 대화를 하려면 과학 용어를 외워야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외우라고. 오케이? 별거 아니라고. 오케이? 그걸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을 것이냐? 결국 물체에 속도가 부여됐다라는 건 그렇죠. 속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소리고 가속도가 있었다는 소리고 R자임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 R자임에 의해서 결국 운동량도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R자임 공식 F는 MA 공식에서부터 운동량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A의 정의가 뭐였어요? A의 정의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F 델타 T는 M 델타 V라는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델타 V가 뭐야? 델타 V가 속도 변화량이었었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은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 MV 빼기 MV 제로가 되고요. MV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운동량. 따라서 얘는 나중 운동량, 얘는 처음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힘 곱하기 시간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때 요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특별하게 R자임인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외워야 돼.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요 힘을 특별하게 충격력이라고 부른다. 별거 아니야. 힘인데 충격력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일 때는. 그리고 요 시간은 뭐라고 불러요? 충격 시간 또는
충돌 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였었죠. 그리고 요 값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자, 됐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거. 바로 충격력 곱하기 충격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요 값을 충격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거야. 이거 가지고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충격력과 충격량은 달라.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격 시간인 거야. 자, 이때 바로 충격량이 뭐랑 같아요?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충격량은 무조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량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무조건 묻는 문제입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값과 같다. 자, 이때 또 한 가지. 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FT 그래프입니다. 힘과 시간의 그래프.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언제나 뭐와 같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시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어떤 그래프도 종종 가끔 등장하느냐? 바로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 정말 가끔 등장하는데 이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울기를 판단하면 되고요. 기울기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알짜 힘 MA를 의미합니다. 왜냐? 운동량 자체가 바로 뭐야? MV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X변화량분의 Y변화량,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고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결과적으로 알짜임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상황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요때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요거. 요게 써먹어지는 상황인 거죠. 요게 써먹어지는 상황.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죠. 제가 잘 보여드렸던 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착지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착지할 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착지한다고?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한다고. 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착지하면 아프니까. 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착지하면 아프고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하면 안 아픈 거야? 그렇죠. 바로 무릎을 굽히건 무릎을 굽히지 않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닿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충격량과 같아요. 근데 충격량은 같은데 무릎을 굽히건 굽히지 않건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시간을 어떻게 작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충격시간을 길게 작용시키느냐 짧게 작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충격력이 작아지냐 크냐가 결정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착지, 잘 보여드렸던 거, 착지할 때 무릎을 굽히는 이유를 바로 설명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안전장치들, 푹신푹신한 안전장치들을 모두 다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푹신푹신한 모서리에 푹신푹신한 거 다 알기도 하고 에어캡, 에어백, 안전장치, 에어백, 범퍼 이런 게 다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또 다른 예는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권총, 장총입니다. 장총 대 권총. 장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의 속도가 빨라요? 권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의 속도가 빨라요? 당연히 장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의 속도가 더 빠르죠. 왜? 장총은 권총보다 충격력, 동일한 총알을 썼으면 충격력, 총알에 가해지는 힘은 똑같은데 장총은 오랫동안 작용시키고요. 권총은 짧은 시간 동안 작용시켜요. 따라서 충격량이 누가 큰 거야? 장총이 권총보다 커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장총이 권총보다 커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장총이 권총보다 커요. 그래서 장총에서 발사되는 총알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질 때 제자리에 서서 공을 이렇게 안 던져요. 그렇죠? 몸을 이동시키면서 던져요. 왜? 더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밀어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이 운동량과 관련지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됐던 건 뭐였어? 바로 충돌이었습니다. 충돌. 충돌이 일어날 때, 물체의 충돌이 일어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두 물체는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는 두 물체는 무조건 충격력,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두 물체가 빡 하고 충돌하면 무조건 충격력,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무조건 같아요. 왜? 충격력은 두 물체가 빡 충돌할 때 두 물체가 주고받은 충격력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아요. 그렇죠? 두 물체가 작용하는 충격력, 작용 반작용으로 같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충돌할 때 두 물체는 동시에 붙었다가 같이 또 떨어지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도 같아요. 따라서 충격량도 같아요. 그런데 충격량은 언제나 뭐와 같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무조건 같다. 그냥 같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크기가 같다.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반대이고요. 방향은 반대, 크기는 무조건 같다. 그래서 충돌하는 두 물체의 충격력,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관점이 이용된 법칙이 바로 뭐야?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야? 충돌하는 두 물체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었죠?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과 운동 단원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개념들 쭉 정리해 왔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해 두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바로 운동 방향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의 의미였었죠. 운동량을 표현할 때 운동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가 등장하면 이 마이너스는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져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였었죠.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이야. 예를 들어서 힘이 있을 때 힘이 마이너스 7인 힘이 있고요. 3인 힘이 있어요. 마이너스 7인 힘과 3인 힘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큰 힘이야? 3이 더 큰 힘이야? 아니라고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이야. 3 이렇게 3이면 마이너스 7은 이게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7. 3, 7 이걸 마이너스로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빡 기억해 두시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이용됐는지 개념 확인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Y축이 뭔지, X축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Y축 뭐예요? 위치, 시간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래프가 나오면 뭘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야 되느냐? 도대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걸까? 이걸 머릿속에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 물체는 위치가 보세요. 0인 위치에서부터 쭉 멀어졌다가 다시 쭉 돌아온 거야. 결국 얘는 어떻게 운동한 거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쭉 증가했다가 쭉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3초까지의 변이는 어떻게 되니? 결국 얘는 1초까지 멀어졌다가 다시 3초까지 제자리로 돌아왔죠. 0인 위치로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달했죠. 그러니까 변화된 위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왔으니까 변화된 위치는 0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0에서 1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었어요. 자, 평균 속력 전체 시간 동안의 전체 거리야. 자, 0에서 1초라는 시간 동안 전체 거리 얼마를 움직였어요? 4를 움직였어요. 1초 동안 4m를 갔다고요. 4m를. 그러면 V는 전체 시간 얼마?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요? 4m 갔으니까 4m/s다 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Y축에 뭐가 들어있어요? Y축의 속도, X축의 시간입니다. 봤더니 물체의 속도가 0에서부터 정지 상태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면서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좀 빨라져 가고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읽어내야 돼. 그게 우선이라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초 동안 평균 가속도를 구하래. 여기서 평균 가속도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 얘는 가속도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기울기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가속도는 기울기,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4분의 12에서 3m/s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보기 틀렸고,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4초 동안의 평균 속력 구하래요.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시간 동안, 전체 시간 동안의 전체 거리를 가지고 구하기로 했죠. 자, 몇 초 동안? 4초 동안 거리를 알아야 돼. 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를 가지고 구합니다. 요 넓이를 구하면 요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그죠? 48 2분의 1 할 거니까 24인 거죠. 그래서 거리가 24. 그래서 평균 속도는 6m/s이구나 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2번 보기는 맞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프 상황에서 평균 속도는 바로 중간 속도를 취하면 됩니다.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야. 왜냐?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평균 속도란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쭉 달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4초 동안 24m를 움직였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6m/s로 이동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속도야. 그 속도가 바로 뭐인 거야? 중간 속도인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우리는 중간 속도로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어질 거야.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6이니까 6, 4, 24면 요 넓이랑 그렇죠? 요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선 평균 속도는 중간 속도다. 오케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m 거리에 위치한 철수와 영희가 등속으로 운동한대요. 등속으로 운동하면서 직선 운동하죠. 결국 직선 운동이라는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얘네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은 속도 변화량이 0이야. 속도 변화량이 0이면 가속도가 0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후 영희와 철수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지금 열철수는 얼마로 움직였어요? 10m/s로 움직였어요. 이게 뭔 말이야? 1초 동안 10m/s로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 공식 V는 T분의 S를 변형한 S는 VT 공식에서 S는 VT 공식을 써먹어서 S를 구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속도는 어떤 속도일 때만 써먹을 수 있다 그랬어? 평균 속도랑 등속도일 때는 이 공식을 그냥 써도 된다 그랬죠? 얘네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그냥 써도 되고요. 그러면 1초 동안 10m를 이동해 갔을 거니까 얘는 10m를 이동해 왔겠죠. 얘는 얼마를 이동했을까요? 5m를 이동해 왔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 거야? 60에서 15가 줄은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45m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렸다. 이 정도야 여러분들 우습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가능해요.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을 쓰거나 두 번째,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VT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물체의 운동이 표현되어지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중에 두 가지 요소 이상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요소 이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 VT 그래프를 그려서 나머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 지금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 지금 이 애 지금 속도가 나와 있고요. 시간에 대한 요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리의 관계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속도,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등장하면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얘는 두 가지 요소 이상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VT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VT 그래프로 그리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T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일단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물체의 운동이 반대죠. 반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넣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을 플러스 어느 쪽을 마이너스로 놓을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보통 마이너스라고 놓죠? 보통 그런 거야. 반대로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B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B는 정지에서 출발합니다. 정지에서부터 속도가 쭉 빨라져 가고 있고요. 맞죠? 이게 지금 빨라져 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값으로 커진다고 해서 이게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값이 아닌 거잖아.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A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V에서부터 움직입니다. V에서부터 쭉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에 한 가지 좀 누락되어 있는 건 뭐냐면 A와 B 모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느려지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면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답이. 그래서 문제 어딘가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다른 표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요거만 따오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것 같아요. 어쨌든 A는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B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문제에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죠.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저는 이미 문제를 읽었기 때문에 바로 기울기,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B가 A의 2배다라고 해서 좀 더 가파르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B의 가속도를 기울기를 2A라고 놓으면 A의 기울기는 A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크기만 나타낸 거야. 크기만. 그렇죠? 자, 이때 2초일 때 스쳐 지나간대. 2초일 때 스쳐 지나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2초일 때 A가 이만큼 이동해 오고 B는 이만큼 이동해 온 거죠.
그 말은 뭐야? 그러면 2초까지 A의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고요. 2초까지 B가 이동한 B의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2초까지 A의 넓이랑 B의 넓이를 합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L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3초일 때 A가 Q점에 도달한대요. 그 말은 또 뭘 의미하는 거야? A의 이 넓이가 또 뭐라는 것을 의미해요? L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A의 넓이랑 B의 넓이를 합한 이 넓이가 L이고요. 그렇죠? A가 오고 B가 간 거리의 합이 L인 거니까 L이고요. 그리고 A가 이동한 요 넓이도 L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관계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요 값은 뭐가 됩니까? 요 값은 0에서부터 기울기가 2a 되니까 여기가 지금 밑변이 2, 그럼 높이가 4a여야 기울기가 2a가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2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선 여기가 얼마입니까? 요 값이 v 더하기 2분의 얼마여야? 2분의 2a여야 기울기가 a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2a가 되고요. 요 값은 얼마가 돼요? v 더하기 3분의 3a여야 기울기가 a가 되죠? 여기는 3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요때 요 넓이를 구할 때 요 넓이를요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 해서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중간 속도,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요 흰색의 넓이는 요 중간 속도를 취한 요 파란색의 넓이랑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요 중간 속도 값을 이용한 요 넓이를 구할 때는 요 중간 속도를 알면 되죠? 요 중간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결국 2분의 요거 v 더하기 3a 더하기 요거 v 더하기 2a 하면 요 중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1. 그렇죠? 네, 3에서 요차기니까 요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으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 4a.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일단 날리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 2v, 5a, 여기 8a. 그러면 v는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 여기 얼마였어? 5a, 2v. 2v는 5a, 8a니까 3a가 되죠? 그래서 v는 2분의 3a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v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요소들을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도값이 얼마가 되는지. 자, 그러면 기억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Q에 도달할 때 B가 Q에 도달하니 이 말은 뭘 의미해? A가 Q에 도달할 때 요 넓이랑 그 3초를 잡았을 때 B의 요 넓이랑 같니? 라는 걸 지금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넓이가 얼마인지는 요 값이 일단 먼저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죠? 요 값 하면 얼마입니까? v 더하기 3a. 근데 3a가 뭐야? 3분의 2a죠? 그러면 3을 곱해주면 2v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3v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요 그래프에서 A의 요 그래프에서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 넓이를 구할 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중간 속도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V고 여기는 3V잖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일 때는 중간 속도를 이용한 넓이
평균 속도를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여기 V고 여기 3V면 요 중간 속도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중간 속도 값은 2V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용한 넓이를 구하면 더 빠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2V 곱하기 아랫변 3 해서 요 전체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2V 곱하기 3 해서 6V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넓이도 6V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요때 3이죠? 그럼 여기서의 Y축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의 Y축 값은 기울기가 2A 되니까 여기는 6A여야 되고요. 6A면 A가 3분의 2죠? 3분의 2면 여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V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3 곱하기 2V에서 6V. 똑같이 나오네요. 6V가. 그렇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2번 2초인 순간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2초인 순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2초인 순간에 A의 넓이랑 2초인 순간에 B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이것도 간단하게 같은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여기 값이 지금 요 일대의 속도 값이 얼마예요? V 더하기 2A니까 그러면 3분의 2면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4, 3분의 3, 3분의 7. 결국 요 값은 3분의 7V예요. 맞죠? 그러면 V와 3분의 7V의 중간 속도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V는 3분의 3이고 여기는 3분의 7이니까 중간 속도는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5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얘 중간 속도는 얼마예요? 0이고 4니까 중간 속도는 2V죠. 2V. 그럼 2V 곱하기 요 넓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3분의 5고 여기는 2인 거죠? 여기가 더 넓겠네. 요 삼각형이 요 사각형보다 더 넓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초인 순간의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그렇죠? 3분의 4잖아. 3분의 3, 3분의 7. 그러면 3분의 7이고 3분의 7. 아유, 이 바보팅아. 내 실수했네. 그쵸? 여기가 지금 2A잖아. 중간 속도니까. 근데 A가 얼마라 그랬어? 3분의 2V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V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요 값은 3분의 4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요 값은 3분의 5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더 넓죠? 결국 A의 거리가 B의 거리보다 더 넓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2번 보기도 맞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나도 실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된 물체의 운동입니다. 연결된 물체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렇죠? 물체의 가속도 찾기입니다. 결국 얘네들을 운동시키는 힘이 뭔지를 일단 판단해야 되죠. 얘네를 운동시키는 힘은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얘에 작용하는 중력 EMG의 힘으로 누가 움직여가요? 그렇죠? 3M이 움직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G가 나오는구나 라고 구해지고요. 여기서는 얘네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뭡니까? 얘에 작용하는 중력 mg와 얘에 작용하는 중력 EMG죠. 그럼 얘에게는 mg, 얘에게는 EMG. 두 힘의 차에 의해서 얘네가 운동할 거 아니야. 결국 얘네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슨 힘이 되는 거야? 얘에 작용하는 힘과 얘에 작용하는 힘의 차. 바로 mg의 힘으로 3m이 가속되는구나 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가속도는 3분의 1 g가 된다. 됐죠?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의 2배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 어떻게 되고 있어? A가 B가 A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무조건 그렇죠.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도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는 물체들은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보세요. A와 B가 먼저 충돌했어요. A가 B가 먼저 충돌하면 충돌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A, B 운동량의 합과 같은 거죠. 그리고 A, B가 다시 C랑 충돌해요. 그러면 A, B 운동량과 C의 운동량의 합이 다 충돌하고 나서 A, B, C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충돌하고 나서 다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됐대? 한 덩어리가 되었대요. 한 덩어리가 돼서 정지했대요. 그러면 운동량 P는 M, V 관계에 의해서 정지했으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네는 어떻게 돼버렸다는 소리야? 그렇죠. 운동량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운동량의 합이 0이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와 B의 운동량이 합쳐져서 A, B가 됐고요. 여기에 C가 합쳐져서 A, B, C가 됐어요. 얘네들의 운동량이 0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도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럼 결국 얘의 운동량은 근데 A, B의 운동량은 또 뭐와 같아요? 얘네들의 운동량과 같았다고요. 결국은 A 운동량, B 운동량, C 운동량의 합이 얼마였던 거야? 처음부터. 얘네들의 합이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합쳐졌을 때의 운동량도 0이 된 거죠.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A의 운동량은 2P, B의 운동량은 P, C의 운동량은 P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A, B, C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 A, B, C의 운동량이 합이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될까요? 그렇죠. 얘의 운동량은 이쪽으로 2P, 얘의 운동량은 이쪽으로 P, 얘의 운동량은 이쪽으로 P. 그럼 얘네들의 운동량은 얘의 운동량과는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P 더하기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P 해서 0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번 보기가 해결이 되는 거죠. B와 C의 운동량의 방향은 같다. 그렇죠? 둘 다 왼쪽 방향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지금 A랑 B는 운동량이 몇 배 차이 나고 있어요? 2배 차이 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죠. 질량은 같은데 운동량이 2배야. 그러면 속력이 2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기도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개념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지금 운동량이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후가 같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어. 우리가 다음 개념 강의 때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배울 거고요. 그 문제랑 관계없이 그런 관계없이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B가 충돌하고 있어요. 자, 충돌하는 두 물체는 무조건 기억하십니까? 무조건 충격력,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기억하시죠? 네. 따라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P에서 마이너스 3P가 됐으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4P0예요. 그렇죠?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얼마여야 되는 거야?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값도 크기가 4P0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4P0였으니까 B가 변화량이 4P0가 되려면 B는 그렇죠. 운동량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틀렸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A는 충돌 후, 충돌 전과. 지금 A는 플러스 운동량을 갖고 있다가 충돌 후 마이너스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량이 반대가 됐죠? 운동량이 반대가 됐다는 건 속도가 반대가 됐다는 소리고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충돌 후 A의 속력은 3배 늘어난다. 지금 보시면 얘는 운동량이 P였고 얘는 3P가 되는 거죠. 운동량이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A의 질량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량이 3배가 됐다는 건 속도가 3배가 됐다는 것을 뜻하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힘과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요약, 그리고 개념 확인 문제 확인을 해 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념 요약에서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좀 개념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개념을 충실하게 익혀서 이어지는 기출문제들 해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